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무서운 하루를 복귀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무려 마이너스 5.81%, 519포인트나 빠지면서 8,411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마이너스 8%까지 밀리며 거래를 잠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어요. 한 주 사이에 벌써 두 번째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형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V코스피가 92.71까지 치솟아 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기록을 넘어 사상 최고를 찍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날 미국의 것이 환경은 오히려 좋아졌다는 겁니다. 무섭게 빠졌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결이 다릅니다.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그럼 어제 폭락의 첫 번째 반가쇠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이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평균 20%, 우리 돈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 넘게 기습적으로 올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팀 쿡은 이걸 100년 만의 홍수라고 표현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엑스박스 가격을 올렸고 메모리 값이 2배 반이나 뛰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값이 올라서 우리가 쓰는 제품 가격까지 오르는 현상, 칩과 인플레이션을 합쳐 칩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관세 유가에 이은 세 번째 물가 상승의 물결로 지목됐어요. 그런데 메모리 값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여기서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메모리 회사를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이 분기 매출을 1년 전에 4배, 순이익은 무려 15배로 늘렸어요. 매출 총이익률이 84.9%인데 이건 메타나 엔비디아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86%로 제시했어요. 칩값 상승세가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뜻이죠. 더 중요한 건 마이크론이 16개 고객사와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현금을 미리 받고 최소 물량과 최소 가격을 보장받는 구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이클을 크게 타던 메모리 산업이 이제는 이익이 안정적인 산업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무서워한 지점이 나옵니다. 메모리를 파는 마이크론은 떼돈을 벌지만 그 비싼 메모리를 사다 써야 하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는 마진이 깎이잖아요. 그래서 어젯밤 미국 시장은 같은 기술주인데도 정반대로 갈라졌습니다. 마이크론은 15% 넘게 급등했지만 애플은 6%, 마이크로소프트는 3.4% 떨어졌어요. 시장은 이걸 두고 한쪽이 벌면 한쪽이 잃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르며 걱정했습니다. 메모리 값이 오르면 빅테크가 인공지능 투자를 줄이고 그러면은 결국 반도체 수요도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죠. 다만 월가의 다수 의견은 메모리 값 때문에 빅테크가 투자를 멈추는 일은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투자를 멈추면은 경쟁에서 죽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입니다. 어제 시장은 무섭게 빠졌지만 같은 날 것이 환경은 오히려 좋아졌어요. 첫째, 국제 유가가 전쟁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큰 항구에서 유조선 적재를 다시 시작하면서 중동 물류 우려가 풀린 덕분이에요. 둘째, 유가가 내리니 물가 압력이 줄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사정 38%로 약 7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셋째, 금리 인상 베팅이 후퇴하면서 동결 심리가 30% 가까이 올라왔어요. 쉽게 말해 위험 자산을 짓누르던 할인율 부담이 오히려 가벼워진 겁니다. 어제 폭락의 원인이 것이 악화가 아니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거시가 좋아진 덕분에 어제 미국 빅테크는 대체로 반등했습니다. 애플은 장중 빠졌다가 2.2%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5.7%, 아마존은 2.5% 상승했어요. 시장이 가장 걱정했던 건 빅테크가 인공지능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느라 현금이 마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데이터 센터로까지 번지지 않았어요. 반도체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데이터 센터 요금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돈을 잘 벌어야 인공지능 기업이 살고 그래야 메모리와 GPU 수요가 유지되니까요. 어제 그 의문이 확산되지 않았다는 건 반도체 수요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안심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진짜 변수는 단 하나, 오픈 AI입니다. 오픈 AI는 돈이 급해서 상장이 필요한데 최고 경영자 샘 알트먼이 회사 가치 1조 달러 미만으로는 상장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상장을 2027년으로 미루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샘 알트먼이 겉으로 드러난 지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회사 외형은 키우면서 본인은 고액 연봉과 스타 지위만 누리는 구조 아니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경영자가 회사 위험을 자기 돈으로 함께 지느냐, 이걸 스킨 인 더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버넌스 우려죠. 상장을 미룬다는 소식 자체가 인공지능 투자에 슬슬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힌 겁니다. 오픈 AI가 흔들리면은 가장 먼저 타격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소프트뱅크예요. 소프트뱅크는 오픈 AI에 누적으로 약 646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것도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비싼 가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장이 반드시 잘 돼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게다가 엔비디아 주식이나 티모바일 지분 같은 알짜 자산을 팔아서 그 돈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상장 연기설이 나오자
어제 소프트뱅크 주가가 도쿄 시장에서 장중 마이너스 14%까지 빠졌고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약 380억 달러나 증발했습니다. 이게 일본 증시 하락의 기폭제가 됐고 그 충격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소프트뱅크 주가가 시장에 전개가 될 겁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가 대중적이고 저렴한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저가 모델 딥시크를 언급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가장 큰 주주이자 초기 투자자입니다. 상장하면은 가장 큰 차익을 보는 회사인데 왜 저렴한 인공지능을 말할까요? 답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클라우드 사용료로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도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정 모델 하나에 종속되기보다 여러 모델을 싸게 쓰는 전략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1등 주주가 직접 모델을 흔한 상품으로 만들겠다고 나서면 오픈 AI의 프리미엄과 자금 사정에는 구조적인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처럼 비싸게 투자한 쪽에는 부담이 되는 소식이죠. 이제 왜 한국 시장이 유독 더 크게 빠졌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ITF라는 상품입니다. 이건 한 종목의 하루 등락을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인데 지수가 빠지면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낙폭을 더 키웁니다. 실제로 이 상품이 나온 뒤 삼성전자의 하루 변동폭은 4.4%에서 6.8%로 SK하이닉스는 5.1%에서 7.8%로 커졌어요. 빠지면 팔고 팔면 더 빠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액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본주는 사면서도 이 레버리지 상품은 오히려 팔았어요. 펀더멘털에는 베팅하되 변동성 폭탄은 피한다는 똑똑한 선택이죠. 우리도 이런 고변동 구간에서는 레버리지와 신용은 멀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국인의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 주식을 47조 원어치 팔았어요. 이건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누적으로는 무려 114조 원, 작년 한 해 매도량의 10배가 넘습니다. 5달 연속 대량 매도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을 구조적으로 떠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반대 해석도 있어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평가 이익 덕분에 35.3%로 오히려 역대 최고이고 일부 전문가는 이게 반기말 포지션 조정이라 길어야 이달까지라고 봅니다. 어느 쪽이 맞든 외국인 수급이 방향을 트는 것이 반등의 핵심 조건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외국인 매매 동향을 꼭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를 짚어야 합니다. 어제 미국은 반도체에서 빠진 돈이 산업재, 헬스케어 소재 같은 다른 업종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지수 전체는 보합으로 잘 버텼습니다. 이걸 순환매라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반도체를 사기 위해 멀쩡한 다른 주식들을 다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원전, 바이오 로봇 같은 업종이 52주 신저가까지 떨어졌어요. 이걸 제사를 깎아 먹는다는 뜻으로 역순환 또는 캐니발리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코스피가 반도체 두 종목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 보니 생기는 부작용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한 분석가는 어제 한국의 급락은 사실 미국이 먼저 빠진 걸 반영한 것이라며 월요일 한국장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구조적 재료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7월 10일에 미국 나스닥에 주식의탁 증서 줄여서 ADR을 상장합니다. 발행가는 1DR당 25만 5,500원이고 상장하면 미국 상장지수펀드에서 약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3천억 원이 새로 들어올 전망이에요. 7월에는 나스닥 종합지수, 연말에는 나스닥 100지수, 내년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순차적으로 편입됩니다. 더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이에요.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6.97배인데 경쟁사 마이크로는 9.46배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하는 회사가 더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미국 상장은 이 저평가를 해소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마이너스 8%대 급락은 당위 변동이고 중기 재평가 그림은 살아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이번엔 폭락장과 무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한동안 멈췄던 전기차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유럽이 39%, 중국이 16%, 한국은 1월부터 5월까지 무려 125%나 판매가 늘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잠시 정체되는 구간을 캐즘이라고 부르는데 그 캐즘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가는 신호예요.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고유가, 배터리 가격 하락, 그리고 각국의 보조금 제도입이죠. 배터리팩 가격은 10년 새 87%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 Y는 49,000달러, 현대차 아이오닉 5는 36,000달러까지 내려와 일반 차와 가격이 비슷해졌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둘 다 잘하는 현대차 그룹이 반사이 이익을 누릴 구도예요. 데이터 센터용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까지 겹치면 우리 배터리 기업에도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병목이 어디로 옮겨가는지도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GPU, 즉 반도체가 병목이었다면 이제는 전력과 발열로 옮겨가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소비자 전기요금이 올해와 내년 매년 6%씩 오를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수혜의 흐름이 반도체에서 전력기기로, 또 데이터 센터를 식히는 냉각 설비로, 그리고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로 점점 퍼져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전과 전력기기를 만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전력 변압기 기업들이 인공지능의 두 번째 파생 테마로 주목받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점 대비 40%나 빠졌지만 가스터빈 수주와 소형 원전 같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차트는 깨졌어도 성장의 줄기가 살아있다면 실적 시즌을 기다리며 시간으로 버티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차별적으로 돈이 몰린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인 관광객 테마예요. 5월 방한 외국인이 195만 명으로 역대 5월 최다였고, 외국인 카드 소비액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습니다. 고환율과 K컬처 덕분이죠. 그래서 낙폭이 컸던 카지노와 의류가 백화점을 잇는 대한 수혜주로 거론됩니다. 둘째는 인터넷과 게임주입니다. 네이버, 크래프톤, NC소프트는 고점 대비 30%나 빠졌지만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져 밸류 부담이 줄었고, 하반기 신작과 신사업 계약이라는 모멘텀이 남아 있어요. 증권가는 이걸 오히려 기회로 봅니다. 다만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에 묶여 급등한 종목들 중에는 실질적으로 관련 없는 회사도 많으니 테마성 과열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안정과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유가와 금리가 내리고 인플레가 완화된 데다 빅테크가 반등했으니 한국도 과매도를 되돌리며 회복하는 그림이에요. 확률 42%로 봅니다. 둘째, 높은 변동성 속 박스권과 순환매 시나리오입니다. 레버리지 매물과 외국인 매도, 반기말 수급이 겹쳐 코스피가 8천에서 9천 사이를 오갈 수 있어요. 확률 38%입니다. 셋째, 조정이 깊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오픈 AI 연기설이 돈맥 경화 신호로 번지고 소프트뱅크가 더 흔들리며 금리와 환율이 다시 충격을 주는 경우에요. 확률 20%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6월 30일 반기말 리밸런싱, 7월 1일 강화된 상장 폐지 제도, 그리고 7월 10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어제의 폭락은 펀더멘털이 무너진 게 아니라 치플레이션 공포와 수급 쏠림이 겹친 결과이고, 거시 환경은 오히려 개선됐습니다. 둘째, 진짜 변수는 오픈 AI의 상장 연기 가능성과 소프트뱅크의 안정 여부이니 다음 주에 이 둘을 꼭 지켜보세요. 셋째, 반도체 핵심주는 실적이 받쳐주지만 하루에 외서 8%씩 움직이는 고변동 구간이라 추격과 레버리지는 금물이고 새 현금으로 분할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손실 난 종목을 팔아 갈아타는 교체 매수는 사실상 손절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30%에 팔면 본전을 찾는데 43%가 필요합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길게 보고 살아남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매일 밤 핵심 요약은 텔레그램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전체 분석은 리본렌즈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